비단은 단백질 섬유라 불에 타면 머리카락 타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 그날 밤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의 역사가 그 냄새와 함께 붉은 화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깡패들이 세워둔 트럭 벽에 막혀 절망적인 비명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단 한 남자 묵묵히 염색통만 지키던 강민호는 달랐다. 그가 걸치고 있던 낡은 작업복이 벗겨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야수가 불길보다 더 뜨겁게 눈을 떴다. 비단 마을의 밤하늘은 본래 고요하고 별빛으로 반짝였으나 오늘 밤은 검은 영이 기둥과 피처럼 붉은 불길로 찢겨 나가고 있었다. 대나무와 마른 나무가 타닥거리는 파여름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과 섞여 파멸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 지역의 심장인 서가 직물 공장이 불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는 특별 샘플 배달을 마치고 도시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낡은 트럭은 마을 입구 앞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정거했다. 입구는 거대한 덤프트럭 세대로 막혀 있었다. 문신을 한 사내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거들먹거리며 누구든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서 있었다. 그들 뒤로 아내 서예진이 마지막 물량을 점검하러 들어갔던 공장이 화매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비켜! 물량동이를 든 마을 노인 한 명이 건달들의 저지선을 뚫으려 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빡빡 민 거구의 사내에게 걷어차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양동이 물이 흙먼지 그리고 피와 섞여 쏟아졌다. 대머리 사내는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라 현장을 봉쇄한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소리쳤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의 흉포함에 마을 사람들은 주춤거렸다. 민우가 차에서 내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자갈밭 위로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소리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두꺼운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평소에는 순박하고 다소 어수룩해 보이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은 만년설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운전석에 던져두고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첨단기술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흔적인 자잘한 흉터들이 불빛 아래 단단한 근육 위로 드러났다. 그는 대머리 사내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대머리는 다가오는 남자를 가늘게 뜬 눈으로 쳐다봤다. 그는 이 남자가 직물공장 여주인의 멍청한 남편, 자신의 보스가 늘 염색물 든 놈이라며 조롱하던 그 자임을 알아봤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며 민우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다리가 부러지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려움 대신 데이터들이 무서운 속도로 처리되고 있었다. 거리 5m, 남동풍 3급의 바람이 생사창고 쪽으로 불길을 몰고 있다. 주변 온도 섭씨 80도 추정. 공장 구조물이 붕괴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4분 미만. 그리고 눈앞에 장애물 무장한 건달 12명, 대머리가 방망이를 휘둘렀다. 살인적인 위력으로 민우의 머리를 노린 일격이었다. 방망이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순간 민우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작지만 절대적으로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방망이는 그의 귀를 스치며 머리카락 몇 올만 날렸다. 대머리가 팔을 거두기도 전에 민우는 한 걸음 내디디며 상대의 안전거리 안으로 파고들었다. 폐역!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간결하고도 잔혹한 어퍼컷이 대머리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이 뒤집힌 채 거대한 몸뚱이를 모래주머니처럼 바닥에 쳐박았다. 단순한 완력이 아닌 미주신경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상대를 즉시 마비시키는 기술이었다. 나머지 건달들은 2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들의 대장이 순박해 보이는 염색공에게 단숨에 제압당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죽여 무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건달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었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포위망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의 전투 기술은 링 위의 격투기와 달랐다. 생존과 적의 빠른 무력화를 목적으로 단련된 군용 크라브마가였다. 한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우는 왼쪽 손목으로 막아내고 몸을 회전시키며 오른쪽 팔꿈치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그는 쇠파이프를 빼앗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그의 손에서 파이프는 춤을 추듯 상대의 무릎 관절, 손목 늑골을 정확히 타격했다. 불필요한 동작도 화려함도 없었다. 한 번의 타격에 한 명씩 쓰러졌다. 싸우는 와중에도 민우의 시선은 화재 현장을 향해 있었다. 불길이 본체까지 번졌다. 예진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 그는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마지막 놈을 걷어차고 길을 막고 있는 덤프트럭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 멀리 옴짝달싹 못하는 소방차가 보였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보다 두꺼운 소형 장치를 꺼냈다. 직접 제작한 다목적 제어기였다. 민우는 화면을 빠르게 조작했다. 500m 떨어진 곳에서 뽕밭에 친환경 살충제를 뿌리던 대형 농업용 드론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드론은 그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제조해둔 압축소와 용액을 싣고 하늘로 솟구쳤다. 드론이 날아오며 열화상 카메라가 민우의 단말기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다. 2층 관리실 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진한 주황색 열점이 보였다. 예진이었다. 살아있지만 고립되어 있었다. 민우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불길 속으로 돌진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이미 불타는 나무 대문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공장 내부의 열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짙은 검은 연기 때문에 시야는 1미터도 확보되지 않았다. 민우는 옷자락을 찢어 챙겨온 생수를 부은 뒤 코를 막았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작년에 자신이 직접 보강 설계를 하며 외워둔 집의 구조를 더듬어 이동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은 이미 절반이 타버렸다. 선반에 걸려있던 완성된 비단 원단들은 거대한 횃불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대들보의 비명소리는 곧 붕괴가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예진아 민우가 소리쳤다. 연기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우 씨 관리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다. 그는 위를 올려다봤다. 계단은 끊겼다. 올라갈 길은 없었다. 민우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타담한 단단한 기둥 하나가 비스듬히 쓰러져 2층 난간으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몇 걸음 물러나 도움닫기를 한 뒤 몸을 날렸다. 그는 불타는 기둥 위를 달렸다. 불길이 신발 밑창을 핥으며 뜨겁게 달궜다. 그는 솟구쳐 올라 뜨거운 철제 난간을 잡았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민우는 찡그리지 않았다. 그는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려 난간을 넘었다. 관리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굵은 쇠막대기가 문손잡이를 가로질러 있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 문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나무가 박살났다. 안으로 뛰어들자 예진이 바닥에 쓰러져 가문의 염색 비법이 적힌 노트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연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예진아 정신 차려. 민우가 아내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우 씨, 왔구나. 말하지 마. 이 수건에 대고 숨 쉬어. 민우가 젖은 수건을 그녀의 얼굴에 대주었다. 그때 천장에서 굉음이 울렸다.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다. 들어왔던 길은 이미 불길로 막혔다. 민우는 창밖을 봤다. 아래에는 별채 창고의 지붕이 3미터 거리, 4미터 아래에 있었다. 사람을 메고 뛰기에는 위험한 거리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넣었다.
그는 손목의 장치를 다시 조작했다. 밖에서 대기하던 드론이 명령을 받고 창문으로 돌진해 강화 유리를 몸으로 깨부셨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바람이 밀려들며 불길이 더욱 거세졌다. 민우는 예진을 꽉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었다. 나비찌, 그가 짧게 물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민우는 도움닫기를 하여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자신의 등부터 떨어지도록 자세를 잡았다. 꽝! 그들은 별채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진 뒤 아래에 쌓여있던 집더미로 굴러 떨어졌다. 충격으로 민우는 숨이 턱 막혔지만 예진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들이 안전하게 땅에 닿자마자 굉음과 함께 본관 공장의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숯가루와 불티가 불꽃놀이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1초만 늦었어도 그들은 잿더미 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했다. 예진은 가문의 터전이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민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시선은 불길이 아닌 어둠 속 도로 건너편에 조용히 주차된 검은색 마이바흐를 향해 있었다. 차 창문이 절반쯤 내려가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형 부동산 재벌이자 예진의 전 연인이었다. 민우와 태형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등 뒤에 화재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튀었다. 민우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뺐다가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다시 꼈다. 그것은 침묵의 맹세였다. 단순히 공장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꾸민 배후에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방식으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얻어터진 건달들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자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민우는 쫓지 않았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예진의 뺨에 묻은 그 으름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울지마. 그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단은 고치에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더러워진 것들부터 다시 염색을 좀 해야겠어.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펜치와 스패너 키보드를 만지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기술자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설계할 작품은 박태형 제국의 붕괴였다. 멀리 고급 승용차 안에서 박태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려다 미소를 거두었다. 촌스러운 염색공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노련한 사업가에게서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비단마을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 그리고 진짜 쓰나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비단마을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참혹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어젯밤의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거대한 검은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타다 남은 기둥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아침 안개와 뒤섞여 마을 전체를 우울한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강민우는 무너진 공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얼굴과 옷은 여전히 그 으름 투성이었다. 그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반쯤 녹은 자동 온도 조절 센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납땜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었다. 센서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예진의 목소리에 민우는 급히 표정을 풀고 돌아섰다. 예진은 마을 회관에서 빌려 입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 특유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다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비를 맞은 나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우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내가 무너진 공장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예진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우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향수보다 안정감을 주었다. 나 배고파. 예진이 웅얼거렸다. 민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공장이 전소되고 전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배가 고프다니. 이것이 서예진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남편 앞에서만 보여주는 엉뚱함. 그가 웃자 예진이 고개를 들어 흘겨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남편의 허리를 꼬집었다. 웃어 마누라가 배고프다는데 웃음이 나와 얼른 가서 뭐라도 가져와. 나 어제 저녁도 못 먹고 불 끄느라 고생한 거 안 보여. 알았어. 우리 여왕님 분부대로 합죠. 민우는 과장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민우는 마을 회관 쪽으로 뛰어가며 생각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은 그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더 단단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솥단지가 걸려 있었고 마을 안악들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민우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젯밤 그가 보여준 믿기 힘든 무용담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사람 좋은 염색공강 서방이 사실은 전설적인 싸움꾼이었다는 소문은 살을 보태어 과장되고 있었다. 강 서방 자네 정말 50대 1로 싸웠다며 이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민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다.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50명은 무슨 그냥 몇 명이랑 신랑이 좀 한 거죠. 그는 서둘러 국밥 2그릇을 쟁반에 담아 공장 터로 돌아왔다. 예진은 타다 남은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민우는 쟁반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먹자. 먹어야 싸우지. 예진은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로 넘어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우물거리며 민우를 쳐다보았다. 민우 씨, 어제 그 기술들 말이야. 민우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올 것이 왔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공대 나와서 작은 회사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만 했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 요즘 너튜브에 호신술 채널 좋은 거 많더라. 민우가 시선을 피하며 둘러댔다. 거짓말.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드론으로 불 끄는 거나 그 깡패들 제압하는 거. 그건 유튜브 수준이 아니었어. 당신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지. 혹시 전직 킬러라거나 국정원 요원이라거나. 민우는 국물을 뿜을 뻔했다. 그는 휴지로 입을 닦으며 정색했다. 여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냥 학교 다닐 때 취미로 기계 좀 만지고 운동 좀 한 거야. 그리고 당신 지키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지. 사랑의 힘이랄까. 그는 능글맞게 윙크를 날렸다. 예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비밀이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민우는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으니까. 그때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터 입구로 들어왔다. 어젯밤 멀리서 지켜보던 바로 그 차였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박태형이 내렸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네이비 슈트 광택이 흐르는 구두, 그리고 얼굴에 걸린 오만한 미소. 그는 폐허가 된 공장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뒤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 내렸다. 그 중에는 어젯밤 민우에게 얻어맞아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대머리 사내도 섞여 있었다. 그는 민우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태형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예진아 괜찮니?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 예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민우도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곁에 섰다. 여긴 웬일이야. 볼일 없을 텐데. 예진이 쏘아붙였다. 태형은 혀를 쯧쯧 찼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타버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걱정돼서 왔지. 내 옛사랑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이 마을 이제 끝났어 예진아. 소문 들었지. 너희 공장 염료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뉴스.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그건 네가 퍼뜨린 가짜 뉴스잖아. 예진이 소리쳤다. 태형은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 있어.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좋아해. 이제 누가 서간에 비단을 사겠어. 재건 불가능해. 은행 대출도 다 막힐걸. 내가 손을 좀 썼거든.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예진 앞에 흔들었다.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이 땅 내가 살게. 시세보다 20% 더 쳐주마. 그 돈이면 빚 갚고 서울 가서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주는 마지막 호의야. 예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욕이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적선이었고 항복 권유였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태형은 비웃음을 흘리며 시선을 민우에게 돌렸다. 그는 민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 자네강 서방이라고 했나. 염색통 젓느라 고생이 많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예진이 놔줘. 자네 같은 무능력한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예진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어제 깡패들 좀 때려 눕혔다고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세상은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과 권력, 그게 진짜 힘이지. 민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태형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데이터 분석을 하듯 차갑게 빛났다.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한 발음과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박태형 대표님,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발암 물질 뉴스가 먼저 터진 건 확률적으로 0.01% 미만의 우연이군요. 그리고 어제 화재 당시 풍향은 남동풍이었는데 발화점은 북서쪽 창고였습니다. 자연 발화나 누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죠. 누군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지 않고서는요. 태형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총우석 염색공의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아니었다. 민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이 땅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니죠. 지하 수맥이 흐르는 곳이라 수질이 특수해서 염색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집안 공사가 까다로워서 고층 아파트를 짓기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시세보다 높게 부른다. 그건 이 땅 아래에 뭔가 다른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인데. 킬리만자로 건설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데 이런 무리한 투자가 이사회에서 통과될지 궁금하군요. 태형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민우는 싱긋 웃으며 예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했잖아요. 예진이 남편 염색공 강민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공장의 핵심 자산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짙은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어제 불길 속에서 제가 건져온 건 예진이뿐만이 아닙니다. 3대째 내려오는 모균 효모. 이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태워버린 건 껍데기일 뿐이야. 태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논리로도 기세로도 밀리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이 건방진 새끼가 야 뭐해? 손 봐줘.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하자 민우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지금 이 대화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 중입니다. 어제 화재 현장 CCTV 영상도 복구해서 같이 저장해뒀고요. 여기서 우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10분 안에 전 세계 언론사와 경찰청 서버로 자동 발송됩니다. 해볼까요? 태형은 멈칫했다. 그는 이를 갈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볼 거야. 이 마을 물 한 방울 전기 1와트도 못 쓰게 말려 죽여주지. 태형은 채 올라타며 문을 쾅 닫았다. 마이바흐가 신경질적으로 후진하며 사라졌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다리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예진은 멍하니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에 그 냉철하고 지적인 남자는 어디 가고 다시 엄살쟁이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우씨, 당신 정말 누구야? 재무제표는 언제 봤어? 그리고 클라우드 전송. 우리 공장에 그런 게 있었어. 민우는 씩 웃으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녹음 기능은 켜져 있지도 않았다. 뻥이야. 허세 좀 부려봤지. 재무제표는 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대충 본 거고. 원래 사기꾼은 더 큰 사기로 잡는 법이거든. 예진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은 민우의 등 뒤로 가서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당신 아니었으면 나 오늘 무너졌을 거야. 민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보, 나 좀 업어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일어나겠어. 민우가 칭얼거렸다. 뭐야, 영웅이라며 예진이 타박하면서도 킬킬거렸다. 민우는 끙차 소리를 내며 일어났고 예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등에 엎였다. 우리 어디로 가? 집도 다 탔잖아. 걱정 마. 마을 뒤편 동굴 창고는 멀쩡해. 거기 내가 몰래 꾸며놓은 아지트가 있거든. 좀 좁긴 하지만 당분간은 지낼만 할 거야. 그리고 거기 라면도 숨겨놨어. 라면 진짜 나파송송 계란 탁 넣어서 끓여줘. 알겠습니다, 마님. 특제 공학적 라면 조리법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공장을 뒤로하고 언덕을 올라갔다. 절망은 여전히 그들 발밑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생명력이 넘쳤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박태영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는 예진을 업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내 기술과 당신의 장인 정신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보여주지. 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손으로 주머니 속에 소형 단말기를 조작해 프로젝트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활성화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염색 공장이 아닌 첨단 소재 연구소로서의 재건 계획이었다. 소문은 건조한 계절의 산불보다 더 빠르게 번진다. 디지털 시대에 1000번 반복된 거짓말은 진실이 되고 키보드는 칼날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비단은 더러운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스마트폰 화면만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켜진 카메라 렌즈 앞에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촌스럽지만 가장 힙한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서예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 가득 채운 것은 붉은색 글씨로 도배된 반품 요청 목록과 악성 댓글들이었다. 서간에 비단 발암 물질 검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는 이미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기사 아래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줄을 이었다. 살인 비단이라느니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았다느니 하는 댓글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화재로 공장을 잃은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두 번째 재앙이었다. 마을 창고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젊은 일꾼들은 불안감에 수군거렸다. 이대로는 다 죽어요. 거래처랑 백화점에서 위약금 청구 소송까지 걸겠대요. 우리 정말 끝난 거 아니에요. 격리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예진은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박태영과 그의 아내가 짠파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태운 것이 아니라 서가네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해명 기사를 내보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미 킬리만자로 건설의 광고비에 매수되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구석에서 노트북 타자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우였다. 그는 심각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당신 지금 노래가 나와 예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민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코딩 창이 띄워져 있었다. 여보, 화내지 말고 이것 좀 봐.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역으로 보면 엄청난 트래픽이라는 뜻이거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거지. 욕하는 것도 다 관심 아니겠어. 그래서 욕먹어서 배부르다는 거야. 뭐야, 아니지. 이 관심을 기회로 바꾸자는 거야. 언론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직접 보여주면 돼. 필터 없이 편집 없이 날 것 그대로. 민우는 테이블 밑에서 주섬주섬 장비들을 꺼냈다. 삼각대 조명 마이크, 그리고 그가 직접 개조한 듯한 투박한 기계 장치들이었다. 라이브 방송. 예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응, 지금 당장 염색 과정을 생중계하는 거야. 내가 만든 이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염색통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화학 성분 데이터가 화면에 송출되게 해놨어.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0.01%라도 나오면 경보가 울리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 조작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당신의 진심, 그리고 우리 마을의 전통 방식. 그건 조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거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카메라만 보고 있어. 알았지? 민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예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30분 뒤 동굴 창고 앞마당에 임시 세트장이 마련되었다. 배경은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닌 그을린 자국이 남은 낡은 옹기 항아리들과 투박한 나무 주걱들이었다. 큐사인과 함께 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서간의 비단의 대표 서예진입니다.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욕설로 도배되었다. 살인마 사기꾼 당장 방송 꺼라 등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올라갔다.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옹기 뚜껑을 열었다. 저희는 수백 년간 이어온 방식, 그대로 오직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만 색을 냅니다. 이 붉은색은 소목나무를 달인 물이고 매염제로는 잿물을 사용합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민우는 옆에서 조수 역할을 했다. 그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가끔 앵글을 놓쳐 자신의 콧구멍을 클로즈업하거나 예진의 얼굴을 잘라먹는 실수를 저질렀다. 채팅창에는 욕설 사이로 크크크 카메라맨 뭐냐 등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이 센서를 보세요. 민우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계를 옹기 안에 담갔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그래프가 나타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pH 농도는 7.2 중성입니다. 그리고 분광 분석 결과 합성 안료 파장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가공인연구소의 장비보다 10배 더 정밀한. 민우가 공학 용어를 쏟아내며 10분 넘게 열변을 토하자 채팅창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저 남자 모임 염색공이라더니 카이스트 교수님 같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임. 근데 카메라 좀 똑바로 들어라. 멀미 난다. 예진이 민우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민우는 윽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그때였다. 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창고 입구 쪽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난입했다. 박태영이 심어둔 지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썩은 달걀과 오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왔다. 방송 꺼 안 꺼 깡패 하나가 삼각대를 발로 차려 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채팅창이 멈칫하는 순간 민우가 움직였다. 민우는 한 손으로 넘어지려는 카메라 삼각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아오는 오물 양동이를 낚아챘다. 아이참 방송 중에는 정숙해 주셔야죠. 시청자분들이 놀라시잖아요. 민우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양동이를 깡패에게 다시 던졌다. 오물은 정확히 깡패 우두머리의 얼굴에 쏟아졌다. 이 새끼가 죽여버려.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깡패들이 일제히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예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민우의 말대로 카메라 앞을 떠나지 않았다. 렌즈는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민우는 삼각대를 예진에게 넘겨주며 윙크를 했다. 잠깐 앵글 좀 잡아줘, 여보. 액션 영화 한 편 찍자. 그는 달려드는 깡패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염색용 나무 주걱을 집어들었다. 마치 검객이 검을 뽑듯은 그의 자세는 우아했다. 깡패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민우는 주걱으로 방망이의 궤적을 쳐냈다. 딱 하는 경쾌 한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민우의 발차기가 깡패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깡패는 비명을 지르며 염색통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조심해. 그 통 엎으면 안 돼. 3년 묵힌 쪽물이야. 민우는 깡패를 때려 눕히면서도 염색통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깡패들 사이를 누볐다. 한 놈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놈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리듬감이 있었다. 채팅창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대박. 이거 실제 상황임 남편. 무술 유단자였어.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존 윅이 염색 공장에 취직했냐. 크크크. 저 나쁜 놈들. 아까 그 부동산 재벌레 용역 아님 사이다. 정의 구현 가자. 순식간에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욕설은 사라지고 응원 메시지와 슈퍼챗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마지막 남은 깡패를 제압했다. 그는 깡패의 팔을 꺾어 제압한 상태로 카메라를 향해 헐떡이며 말했다. 보셨죠? 저희 비단은 이렇게 튼튼합니다. 깡패들이 난동을 피워도 찢어지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이 천연 염색은 어떤 오물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10% 할인. 민우의 뻔뻔한 홍보 멘트에 예진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과 공포가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깡패들은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민우는 온 매무새를 다듬고 예진의 옆으로 돌아왔다. 안경은 비뚤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예진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도 깡패가 와도 저희는 계속 비단을 짤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방송이 종료되었다.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예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우가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잘했어. 정말 완벽했어.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예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진짜 미쳤어. 아까 그 홍보 멘트는 뭐야?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네. 민우는 헤헤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효과는 만점일걸. 지금 주문 알림 울리는 거 안 들려. 그의 말대로 노트북과 핸드폰에서 주문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한편 서울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박태영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대형 TV 화면에는 방금 끝난 라이브 방송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는 벌써 100만을 향해 가고 있었고 댓글 여론은 서간의 옹호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 멍청한 새끼들, 시키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해.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때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태형의 아내이자 모태재벌 3세인 최수아였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시끄러워 죽겠네. 고작 시골 공장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야.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태형이 씩씩거렸다.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하다가 내 회사 주가까지 떨어지게 생겼잖아. 그 여자 때문이지. 서예진인가 뭔가 하는 그 옛사랑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잖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태형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속삭였다. 내가 나서야겠네. 남자는 역시 마무리가 서툴러.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잖아. 내가 그 여자를 아주 우아하게 밟아줄게. 내일 저녁 자선 파티 거기 초대해. 태형은 아내를 쳐다보았다. 수아의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태형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여자가 나서면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서예진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수아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글쎄, 그건 상황 봐서. 다시 비단 마을의 밤. 민우와 예진은 쏟아지는 주문을 정리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민우 씨 아까 그 기술 정말 멋있었어. 예진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비단 짜는 것보단 쉽던데 뭐. 근데 여보 내일 서울에서 큰 파티가 있다는데 초대장이 왔어. 초대장 우리한테. 킬리만자로 건설 사모님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래. 피해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라는데. 냄새가 나지. 예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가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그리고 나도 이제 피하지 않아. 내 남편이 저렇게 싸우는데 나만 숨어 있을 순 없잖아. 민우는 아내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경보 시스템은 최고 단계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수아. 박태형보다 더 위험하고 교활한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주머니 속에서 소형 도청 감지기를 만지작거렸다. 내일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것이다. 준비 단단히 해야겠어, 여보. 서울 깍쟁이들 기에 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걱정 마. 나 서예진이야.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질긴 여자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주먹을 맞부딪혔다. 그들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가장 치명적인 독사는 화려한 꽃밭에 숨어있는 법이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5성급 호텔의 샹들리에 아래 욕망과 배신이 샴페인 거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신사숙녀들의 사교장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의 사냥터였다. 가난한 부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재물이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몰랐다. 그들이 가둔 것이 겁먹은 토끼가 아니라 이빨을 감춘 늑대라는 사실을.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는 엠파이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킬리만자로 건설의 안주인 최수아가 주최한 자선 파티 실크 로드는 이름만 자선일 뿐 사실상 상류층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쇼였다. 강민우와 서예진이 입구에 들어서자 실내의 공기가 일순간 차가워졌다. 최고급 디자이너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진이 입은 개량 한복, 드레스와 민우의 낡은 정장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예진은 기죽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옷은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원단으로 그녀가 밤새 직접 바느질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었다. 은은한 진주색 비단은 조명 아래서 신비로운 광택을 뿜어냈다. 긴장하지 마. 당신이 여기서 제일 예뻐.
민우가 예진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그는 뿔테 안경 너머로 연회장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다. CCTV의 위치 보안 요원들의 배치 비상구의 동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호텔의 3D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분들이 오시기엔 좀 과분한 자리인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수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누추한 곳에서 귀한 비단을 만드는 서예진입니다. 예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다. 수아는 피식 웃으며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비단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입나요? 아, 걸레로 쓰기엔 좋겠네요. 태영 씨가 옛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불렀으니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음식은 뷔페식이니 접시에 담아 가셔도 됩니다. 거지 적선하는 샘 칠 테니. 수아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귀부인들이 키득거렸다. 민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박태영이 인파를 해치고 나타났다. 수아 씨 손님한테 그게 무슨 결례야. 태영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예진에게 다가왔다. 오늘따라 그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다. 미안해 예진아. 내 아내가 질투가 좀 많아서. 그나저나 옷이 정말 아름답구나.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태영의 시선이 예진의 목선과 허리 라인을 끈적하게 훑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예진의 앞을 막아섰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수출 계약 건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영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유럽 명품 브랜드와 제휴를 맺었어. 자네들 비단을 원료로 납품하고 싶다는 바이어들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네. 예진아, 조용한 룸으로 가서 계약서 검토하자.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민우가 나섰다. 아, 미안하지만 이건 대표자 회의라 외부인은 출입 금지야. 그리고 자네는 기술자니까 내 아내랑 여기 남아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술 설명 좀 해주게. 태영이 눈짓하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민우의 양옆을 막아섰다. 최수아 역시 민우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강 선생님. 저한테 그 대단한 염색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투자라도 해줄지.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예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예진의 귀에 입을 맞추듯 다가갔다. 귀걸이 절대 빼지 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소리 질러. 내가 10초 안에 갈게. 예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태형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 민우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수아는 민우를 구석진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녀는 민우의 허벅지를 은근슬쩍 터치하며 속삭였다. 당신도 참 딱해. 와이프가 지금 딴 남자랑 호텔 방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태영 씨가 예진 씨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둘이 방에서 계약서만 볼 것 같아. 민우는 수아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더러운 손 치우시죠.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다 알고 왔습니다. 어머, 눈치도 빠르셔라. 그런데 어쩌지 이미 늦었는데. 수아는 시계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지금쯤이면 약효가 돌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10분 뒤엔 기자들이 들이닥치겠지. 시골 공장 여사장 옛 연인인 재벌 회장과 호텔방에서 불륜 현장 발각. 제목 어때? 자극적이지? 민우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앉아있어. 이 촌놈아. 한편 25층 스위트룸. 예진은 소파에 앉아 태형이 건네준 계약서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머리가 핑 돌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다. 왜 그러지? 어디 아파? 태형이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야비한 욕망이 가득했다.
탁자 위에는 예진이 예의상 한 모금 마신 웰컴 드링크가 놓여 있었다. 너 여기에 뭘 탄 거야? 예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태형은 웃으며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냥 긴장 좀 풀라고 신경 안정제 조금 넣었어. 예진아, 왜 그렇게 튕겨? 너도 사실 나 아직 잊지 못했잖아. 그 거지 같은 염색쟁이 남편이랑 사는 거 지겹지 않아. 내가 구해줄게. 다시 내 여자가 돼. 그는 예진의 목에 얼굴을 파묻었다.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진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방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태형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더욱 과장되게 예진을 덮쳤다. 이것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예진이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찍어 마치 그녀가 유혹한 것처럼 편집할 계획이었다. 민우 씨, 도와줘. 예진의 입에서 흐느낌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다시 연 회장, 경호원의 주먹이 민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우는 맹수처럼 몸을 숙여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빠직! 경호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는 소리가 음악 소리에 묻혔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려는 경호원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킨 뒤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의 무릎을 걷어찼다. 순식간에 거구의 남자 2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미쳤어. 여기 경찰 부를 거야. 민우는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았다. 그는 귀에 꽂혀 있던 초소형 이니어를 눌렀다. 타깃 위치 확인, 이보 고전 4호, 심박수 급격히 상승 중, 약물 반응 감지. 이니어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민우가 직접 개발한 생체 신호 감지기가 예진의 귀걸이에 내장되어 있었다. 기다려. 지금 갈게. 민우는 테이블 위를 뛰어넘어 비상구 쪽으로 질주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무정이를 들고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었다. 잡아, 저 미친놈 잡아. 보안팀장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민우의 앞을 5명의 요원이 가로막았다. 그들은 정의 충격기와 3단봉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몸을 날렸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선두에 선 요원의 가슴을 2발로 가격했다. 드롭킥. 요원은 볼링핀처럼 뒤로 날아가 동료들과 엉켜 넘어졌다. 그는 착지와 동시에 구르며 바닥에 떨어진 정의 충격기를 집어들었다. 지지직. 푸른 전류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덤벼드는 요원 하나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민우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지금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든 전직 특수요원 코드네임 K였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시스템 제어로 멈출 수 있지만 그의 2다리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25층. 그는 계단을 3칸씩 뛰어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호흡은 일정했다. 그의 머릿속 시계는 예진이 위험에 처한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한편 스위트룸 문 앞에는 최수아가 미리 불러둔 파파라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수에게서 신호가 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들어가시죠. 특종입니다. 수아의 비서가 기자들에게 눈짓을 했다. 기자들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꽝! 비상계단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넥타이가 풀어헤쳐진 강민우가 나타났다. 땀에 젖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빛. 그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 같았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평생 찍어온 어떤 흉악범보다 더 무서운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비켜! 민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복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냥개가 토끼를 쫓는 것은 본능이지만 늑대가 사냥개를 물어뜯는 것은 생존을 넘어선 분노다. 25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밀실의 문이 부서지던 순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핏빛으로 변했다. 더 이상 숨길 기술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오직 내 여자를 지키겠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자의 심장을 맹렬하게 뛰게 했다. 지금부터 펼쳐질 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한 폭주 기관차의 질주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러댔지만 그들이 렌즈에 담은 것은 특종이 아니라 공포였다. 강민호는 앞을 막아서는 기자의 카메라를 한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내리꽂았다. 박살난 렌즈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비키라고 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때 스위트룸 문을 지키던 박태영의 최정예 경호원 4명이 민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반 용역 깡패와 달랐다. 전직 유도선수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인간 흉기들이었다. 선두의 경호원이 곤봉을 휘둘렀다. 민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왼팔을 들어 곤봉의 타격을 받아내고 동시에 오른발로 상대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밟아 부러뜨렸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민우는 멈추지 않고 그의 턱을 올려찼다. 나머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좁은 호텔 복도는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민우는 벽을 등지고 공간을 확보했다. 한 놈이 주먹을 날리자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놈의 멱살을 잡아 벽에 처박았다.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떼어내 휘두르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소화기가 경호원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힌 경호원이 고꾸라졌다. 마지막 남은 경호원 조장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조명 아래서 번뜩였다.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민우는 안경을 고쳐 썼다. 칼을 든 상대를 앞에 두고도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비켜라. 죽이기 싫으니까. 조장은 코웃음을 치며 칼을 찔러왔다. 민우는 찰나의 순간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고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떨어지기도 전에 민우의 팔꿈치가 조장의 안면을 강타했다. 콧뼈가 주저앉는 소리가 났고 조장은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단 1분. 4명의 전문가가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민우는 전자 도어락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를 시간 따위는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감만한 검은 기계를 꺼내 도어락 단자에 갖다 댔다. 그가 직접 개발한 고전압 펄스 생성기였다. 지지직 펑 도어락 회로가 타버리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다. 꽝!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렸다. 스위트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넘어진 와인잔, 그리고 소파 구석에 몰려 웅크리고 있는 서예진.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위에서 박태영이 그녀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민우 씨, 예진이 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민우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박태영이 놀라 소리치며 뒤를 돌아봤다. 그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살기로 가득 찬 눈을 한 야수였다. 민우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갔다. 태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우의 주먹이 더 빨랐다. 폐역. 태영의 고개가 90도로 꺾이며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피가 솟구쳤다. 민우는 쓰러진 태형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내 안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퍽퍽. 연속된 주먹이 태형의 복부와 얼굴에 꽂혔다. 태형은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샌드백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었다. 재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피투성이가 된 비참한 몰골만 남았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태형을 유리장식장으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쏟아져 내렸다. 태형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었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예진을 감싸 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민우씨, 나 무서웠어. 예진이 민우의 품에 파고들며 오열했다. 민우는 그녀를 공주님 안기로 번쩍 안아들었다. 약기운 때문에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과 더 많은 기자들이 있었다. 수아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했다. 꼼짝 마. 손 들고 엎드려. 상황은 최악이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딱 좋은 그림이었다. 수아는 도끼 어린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미친놈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장 체포해요. 저 여자랑 짜고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예요. 민우는 경찰들을 훑어봤다. 태형에게 매수된 서장 라인이 분명했다. 여기서 잡히면 예진의 명예는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꽉 잡아. 민우가 예진에게 속삭였다. 그는 손을 드는 척하다가 옆에 있던 대형 스탠드 조명을 발로 찼다. 조명이 쓰러지며 룸의 메인 전원을 건드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이 어둠에 잠겼다. 지금이야. 민우는 어둠을 틈타 베란다 쪽으로 달렸다. 25층.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옆방 베란다와 연결된 난간이 있었다. 거기서 탕! 경찰의 공포탄이 발사되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 예진을 한 팔로 안고 좁은 난간을 타는 고개가 시작되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이 휘청거렸지만 민우의 균형 감각은 완벽했다. 옆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 객실 문을 열고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다.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승강기. 그는 미리 해킹해둔 코드로 승강기를 불렀다. 문이 열리고 그는 1층이 아닌 지하 4층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 민우의 낡은 트럭 무소회가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겉보기엔 폐차 직전의 고물 트럭이었지만 그 내부는 F1 레이싱카의 엔진과 군용 장갑차의 프레임으로 개조된 괴물이었다. 민우는 예진을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조금 어지러울 거야. 자는 게 좋아. 그가 시동을 걸자 짐승의 포효 같은 엔진음이 주차장을 울렸다. 동시에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5대가 라이트를 켜며 들이닥쳤다. 박태영의 경호팀 지원 병력이었다. 그들은 트럭을 포위하듯 길을 막아섰다. 박아버려. 무정인 너머로 명령이 떨어졌다. 민우는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꽉 잡아. 트럭이 로켓처럼 튀어나갔다. 앞을 막아선 세단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꽝. 일반 트럭이라면 찌그러졌겠지만 민우의 트럭 범퍼는 특수합금으로 보강되어 있었다. 세단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옆으로 튕겨나갔다. 길을 뚫은 민우는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나머지 4대의 세단이 뒤를 쫓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서울 도심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밤 11시에 강변북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죽음의 레이스가 펼쳐졌다. 세단 한 대가 트럭 옆으로 바짝 붙으며 창문을 내렸다. 조수석의 남자가 권총처럼 생긴 테이저건을 민우에게 겨눴다. 민우는 핸들을 급격히 꺾어 세단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세단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불꽃을 튀겼다. 하지만 나머지 3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들은 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으며 차를 전복시키려 했다. 끈질긴 놈들. 민우는 대시보드 아래에 붉은 버튼을 눌렀다. 트럭 적재함 문이 열리며 싣고 있던 드럼통 몇 개가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다. 염료통으로 위장했지만
그 안에는 민우가 조합한 고점도 윤활유가 들어있었다. 드럼통이 터지며 도로가 기름범벅이 되었다. 뒤따라오던 세단들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빙글빙글 돌며 서로 충돌했다. 쾅, 쾅쾅.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며 추격 차량들이 엉망이 되었다. 백미러로 그 광경을 확인한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경찰 헬기였다. 여보, 우리 잡히는 거야. 약기운에 몽롱한 예진이 겁에 질린 눈으로 물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우린 집에 갈 거야. 그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민우는 핸들을 꺾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그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좁은 샛길, 옛날 밀수꾼들이 쓰던 폐쇄된 터널로 향했다. 그곳은 전파가 차단되어 헬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터널 입구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다. 민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눈 감아 트럭은 철조망을 뚫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터널 입구를 비췄지만 이미 트럭은 사라진 뒤였다. 터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민우는 헤드라이트를 껐다. 오직 나이트 비전 모니터의 의지에 질주했다.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터널 벽을 타고 울렸다. 예진은 긴장이 풀리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우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곁눈질로 보았다. 찢어진 드레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맹세했다. 오늘 밤 흘린 그녀의 눈물 한 방울마다 놈들에게 피 한 바가지로 갚아주겠다고. 터널을 빠져나오자 익숙한 시골 풍경이 보였다. 비단 마을로 돌아가는 뒷길이었다. 달빛이 차분하게 논밭을 비추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지옥 같은 추격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차를 세우지 않고 마을 뒤편 아무도 모르는 숲속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공장터는 이미 감시받고 있을 터였다. 숲속 깊은 곳 덩굴로 뒤덮인 작은 오두막 앞에 트럭이 멈췄다. 민우는 예진을 안고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미리 준비해둔 난로에 불을 지피고 침대에 그녀를 눕혔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악몽을 꾸며 뒤척일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예진이 눈을 떴다. 약기운은 가셨지만 온몸이 쑤셨다. 그녀는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민우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주먹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안경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멍든 뺨을 어루만졌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민우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순박해서 어젯밤 그가 보여준 야수 같은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였다. 일어났어, 배 안 고파. 예진은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예진이 오열했다. 민우는 그녀를 떼어내고 진지한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놈들의 탐욕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아. 민우는 침대 밑에서 낡은 철제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복잡한 전자기기들과 서류 뭉치 그리고 USB 메모리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예진이 물었다. 내 과거, 그리고 박태영을 무너뜨릴 무기들. 민우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프로젝트 실크웜, 누에 작전이라는 글자가 떴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놈들이 불을 질렀다면 나는 그 불을 되돌려주겠어. 태풍이 되어서 오두막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여명이었다. 폭력은 뼈를 부러뜨리지만 진실은 영혼을 부러뜨린다. 강민우는 주먹을 쓰는 법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 칼을 가는 암살자처럼 그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알이 아니라 잘 편집된 팩트 한 줄이다.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사냥꾼들이 사냥감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시작된다. 숲속 안전, 가옥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두막안은 난로의 온기와 라면 끓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는 한 손으로 젓가락을 휘저으며 면발의 이끼 정도를 확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 키보드를 맹렬한 속도로 두드리고 있었다. 서예진은 담요를 두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가 건네준 따뜻한 코코아 잔이 들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때려눕히고 차를 들이받던 야수는 어디 가고 지금 눈앞에는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에 김서린 안경을 쓴 영락없는 공대생 남편만 있었다. 다 됐어. 강민우 특제 해장 라면. 민우가 냄비째 들고 와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는 호호 불어가며 예진의 앞접시에 면을 덜어주었다. 먹어봐. 속 풀릴 거야. 예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칼칼하고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맛있다. 그치? 내가 MSG 비율을 황금 비율로 맞췄거든. 민우는 해해 웃으며 자신의 그릇에 코를 박았다. 예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의 손등은 까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목은 멍이 들어 푸르스름했다. 이리 줘봐. 예진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짐짓 엄살을 부렸다. 아야 아파 여보. 살살 해줘. 엄살은. 아까는 영화 주인공처럼 날아다니더니. 예진은 소독약을 바르며 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경찰이 쫓고 있잖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우는 라면을 우물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걱정 마.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여론재판이거든. 지금쯤 박태영 회장님 아침 뉴스 보고 뒷목 잡고 계실걸. 민우가 엔터키를 탁 치자 노트북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다. 속보. 킬리만자로 건설 회장 성폭행 미수 및 청부 폭력 의혹. CCTV 영상 유출 충격.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어젯밤 호텔 스위트룸의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고 있었다. 민우가 미리 해킹해둔 호텔 내부 CCTV와 예진의 귀걸이, 녹음 파일이 절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 박태영은 예진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하려 했으며 자신이 불을 지르고 소문을 조작했다고 떠벌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게 벌써 방송에 나와 예진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했지. 경쟁 방송사, 인터넷 신문, 그리고 박태영이랑 사이 안 좋은 검찰 특수부 라인까지 싹 다 뿌렸어. 지금 조회수 봐.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도배됐어. 민우는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그가 다른 창을 띄웠다. 킬리만자로 건설의 주가 그래프였다. 파란색 선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맞았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박태영은 우리 잡으러 다닐 시간 없을걸.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쁠 테니까. 예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과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 진짜 천재야 아님 사기꾼이야. 둘 다 민우가 윙크했다 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곧 진지해졌다. 그는 예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진아, 나 사실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해킹도 하고 사람도 다치게 했어. 그게 싫어서 도망쳐 나온 거야.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냥 너랑 비단 짜면서 평범한 강서방으로 늙어 죽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내 과거가 내가 가진 기술이 결국 또 너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미안해. 예진은 민우의 얼굴을 감싸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니, 당신 기술이 날 구했어.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강민호는 나를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남자야. 그거면 돼. 예진은 민우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흠흠. 갑자기 뽀뽀를 하고 그래. 심장 떨리게. 싫어. 아니, 더 해줘. 안 더 해줘. 민우가 입술을 쭉 내밀자 예진이 웃으며 그의 이마를 꿀밤 때렸다. 분위기 깨지 말고 밥이나 먹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채웠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다. 같은 시각 킬리만자로 건설 본사 회장실. 쨍그랑 값비싼 고려 총자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박태영은 핏발선 눈으로 비서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걸 지금 대처라고 하는 거야. 영상 내리라고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서 다 삭제하란 말이야. 회장님, 이미 해외 서버로 퍼져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출국 금지도 떨어진 상태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태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명예돈, 그리고 사랑까지. 이 모든 게 그 총우석 염색공 한 명 때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진짜. 수아의 손바닥이 태형의 뺨을 후려쳤다. 태형은 멍하니 아내를 쳐다봤다. 네가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회사 말아먹은 거야. 내 주식 어떡할 거야.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한 거 어쩔 거냐고. 닥쳐. 태형이 소리쳤다. 너도 공범이잖아. 네가 호텔로 부르라고 했잖아. 뭐 어디서 책임을 떠넘겨.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다. 추악한 욕망으로 맺어진 부부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태형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이혼해. 위자료는 네가 가진 집은 전부로 청구할 거야. 그리고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 감방 갈 준비나 해. 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덩그러니 남겨진 태형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흐흐흐. 하하하.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병째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지만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다. 강민우, 서예진, 이대로는 못 끝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데려간다. 태형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냈다. 법과 상식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남은 건 원초적인 폭력뿐이었다. 여보세요. 나다. 그래, 다 필요 없어. 오늘 밤 밀어버려. 저쪽은 사람이 있는데요. 상관없어. 묻어버려.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포크레인 불도저 다 끌고 와. 그 마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란 말이야. 태영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마지막 발악은 가장 파괴적일 것이다. 다시 안전가옥. 민우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예진의 명예회복을 위한 2단계 작전을 실행 중이었다. 유명 패션 유튜버들과 협력하여 서간의 비단의 품질을 검증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라이브 방송의 수익금을 전액 화재 복구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때 노트북, 보안 시스템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래? 예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마을 입구에 설치해둔 진동감지 센서가 반응했어.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중장비야. 아주 많은 수에. 민우는 실시간 위성 지도를 띄웠다. 붉은 점들이 개미떼처럼 마을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수십 대의 트럭. 박태영 이 미친놈. 결국 막장을 선택했구나.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야. 놈들이 공장을 강제 철거하러 오고 있어.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밀어버릴 생각이야. 마을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민우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가야 해. 나도 갈래. 예진이 따라 일어섰다. 위험해. 여기 있어. 아니, 내 집이고 내 마을이야. 당신 뒤에 숨어있지 않겠다고 했잖아. 같이 싸울 거야.
예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내 옆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 그리고 이거 입어. 민우는 벽장에서 방탄조끼 기능을 하는 특수 섬유조끼를 꺼내 예진에게 입혀주었다. 가볍지만 칼도 뚫지 못하는 소재였다. 그리고 이거 받아. 그는 소형 전기 충격기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준비됐어.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민우는 마을 청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비상입니다. 놈들이 옵니다.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으로 피신시키고 청년들은 제가 말한 그물 작전 준비하세요. 트랙터랑 경웅이로 바리케이드 치세요. 네, 이번엔 진짜 전쟁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하겠다 이거지 좋아. 공대생이 만든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트럭은 어둠을 뚫고 마을을 향해 질주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중장비들의 굉음이 땅을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파멸의 소리가 아닌 마지막 결전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정면 승부다. 강철은 단단하지만 부러지고 비단은 부드럽지만 질기다. 수천 가닥의 실이 얽히면 그 어떤 칼날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 된다. 탐욕의 눈먼 자들은 기계의 힘을 믿고 밀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간과했다.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수백 년간 장인들의 땀과 눈물로 다져진 요새라는 사실을. 이제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서 차가운 금속과 뜨거운 심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자들의 숭고한 전쟁이다.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포크레인 삽이 마을 입구의 장승을 내리찍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장승이 두 동강 나며 쓰러졌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킬리만자로 건설의 로고가 박힌 중장비 10여 대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괴물처럼 밀려들어 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한 용역 깡패 100여 명이 검은 파도처럼 뒤따랐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청년들과 장년층 남자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바리케이드 쳤지만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가 뒤섞였다. 다 밀어버려 반항하는 놈들은 병신을 만들어도 좋다. 책임은 회장님이 지신다. 용역 반장이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포크레인 한 대가 바리케이드용 경운기를 짓밟으며 전진했다. 무쇠 덩어리가 찌그러지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강민우의 무쇠 트럭이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선두에 선 포크레인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꽝! 충돌 직전 민우는 핸들을 꺾으며 트럭의 적재함을 포크레인의 무한궤도 쪽으로 날렸다. 동시에 적재함 문이 열리며 수백 개의 작은 쇠구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한 쇠구슬이 아니었다. 강력 자석이 내장된 특수 베어링이었다. 따다다닥 자석 구슬들이 포크레인의 구동부 틈새로 빨려 들어가 달라붙었다.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든 이물질 때문에 포크레인의 궤도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이게 뭐야? 안 움직여. 기사가 당황해서 레버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지금이야. 플랜 B 가동. 트럭에서 뛰어내린 민우가 소리쳤다. 그의 외침에 맞춰 마을 곳곳에 지붕과 나무 위에서 숨어있던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거대한 호스들이 들려 있었다. 쏴라. 서예진의 지휘에 따라 고압 펌프가 작동했다.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물이 아니었다. 며칠 전 잘못 배합되어 폐기하려던 끈적끈적한 고농축 풀물이었다. 비단을 빳빳하게 만들 때 쓰는 천연 풀이었다. 하얀 액체가 중장비들의 앞 유리를 덮쳤다. 끈적한 풀이 유리에 달라붙자 와이퍼가 헛돌았고 기사들의 시야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도저들이 서로 엉키며 충돌했다. 그 앞이 안 보여. 용역 깡패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끄러운 풀물 세례를 맞은 그들은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공격.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마을 이장님이 꽹과리를 치며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골목마다 마을 안악들이 뛰쳐나왔다. 그녀들의 무기는 부엌에서 쓰는 고춧가루와 삭힌 젓갈이었다. 매운맛 좀 봐라 이놈들아. 안악들이 뿌린 고춧가루가 바람을 타고 깡패들의 눈과 코를 덮쳤다. 매캐한 가루에 깡패들은 재채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덩치 큰 사내들이 아주머니들의 빗자루 세례에 쫓겨 도망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베테랑이었다. 동요하지마 놈들은 오합지졸이다. 머릿수로 밀어붙여 그의 명령에 뒤에 있던 예비 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방독면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다. 고춧가루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자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다. 깡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트럭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컨트롤러를 조작했다. 여보, 준비됐어. 민우가 인이어로 물었다. 언제든지.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예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가 개조한 농업용 드론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출격. 10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올랐다. 드론의 다리에는 길고 튼튼한 실크 원사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방탄조끼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강철보다 질긴 특수 가공 거미줄 실크였다. 드론들은 깡패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실을 뿜어냈다. 깡패들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실에 감기기 시작했다. 드론들이 교차 비행을 하자 실들이 서로 얽히며 깡패들을 올감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처럼 수십 명의 깡패들이 서로 엉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이게 뭐야, 줄이 안 끊어져. 깡패들이 칼로 실을 자르려 했지만 톱질에도 끄떡없는 고강도 섬유였다. 민우는 트럭에서 내려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 개조한 긴 비단천이 들려 있었다. 무협지 속에 유성추를 연상케 하는 무기였다. 달려드는 깡패를 향해 민우가 천을 휘둘렀다. 부드러운 비단이 뱀처럼 날아가 상대의 목을 감았다. 민우가 살짝 당기자 깡패는 중심을 잃고 날아와 민우의 발밑에 떨어졌다. 다음, 민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무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다. 비단천으로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관절을 꺾고 무기를 빼앗았다. 그때 용역 반장이 거대한 전기톱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당하는 꼴을 보고 뚜껑이 열린 상태였다. 내 놈이 강민우냐, 오늘 내 손에 죽자. 윙! 전기톱의 날카로운 모터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우는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다. 위험한 장난감이네요. 다칩니다. 반장이 전기톱을 가로로 휘둘렀다. 민우는 허리를 숙여 피했다. 머리카락 몇 올이 잘려나갔다. 반장은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민우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다. 도망만 다닐 거냐, 겁쟁이 녀석. 반장이 크게 소리치며 내려찍기를 시도했다. 민우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마을 입구의 거대한 염색통 앞이었다. 지금 민우는 피하는 대신 손에 든 비단천을 염색통의 밸브 쪽으로 던졌다. 천이 밸브 핸들을 감았다. 민우가 힘껏 잡아당기자 밸브가 돌아가며 열렸다. 쏴! 고압으로 끓고 있던 붉은 염료가 호스를 타고 뿜어져 나왔다. 정확히 반장의 얼굴과 전기톱을 향해서였다. 뜨거운 염료에 반장은 비명을 지르며 전기톱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전기톱이 튀어오르며 반장의 다리를 스쳤다. 그는 고통 속에 뒹굴었다. 민우는 쓰러진 반장에게 다가가 전기톱의 전원을 껐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였다. 마을 입구 쪽에서 검은색 지프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박태영이었다. 그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성을 잃고 직접 차를 몰고 온 것이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서간의 사당 300년 된 비단의 신을 모신 곳이었다.
그곳을 밀어버리면 마을의 정신을 죽이는 것이라 믿었다. 비켜 다 죽여버릴 거야. 지프차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사당을 향해 돌진했다. 그 경로상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예진이 있었다. 예진아, 민우의 눈이 커졌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달려가서는 늦는다. 민우는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멈춰 세운 포크레인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포크레인 운전석으로 뛰어올랐다. 제발 움직여라. 그는 포크레인의 제어판을 뜯어내고 전선 2개를 연결해 강제 시동을 걸었다. 쇠구슬 때문에 궤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부 회전체와 붐대는 작동했다. 민우는 조종 레버를 최대로 당겼다. 거대한 붐대가 회전하며 지프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꽝! 지프차가 포크레인의 버킷삽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지프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며 차체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뒤집혔다. 에어백이 터지고 경적이 삐하고 길게 울렸다. 예진은 불과 1m 앞에서 멈춘 찌그러진 지프차를 보며 주저앉았다. 민우는 포크레인에서 뛰어내려 예진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우는 예진의 몸을 살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뒤집힌 차를 가리켰다. 저 사람.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프차로 다가갔다. 운전석 창문 틈으로 피투성이가 된 박태영이 보였다. 그는 에어백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이겼어. 민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촉망받던 사업가였던 남자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어. 당신이 태우려던 건 비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었으니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두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기동대 버스가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여론을 의식한 검찰과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이다. 손들어 전부 무기 버려 무장 경찰들이 깡패들을 포위했다. 거미줄에 묶이고 고춧가루에 범벅이 된 깡패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박태형을 차에서 꺼내 들것에 실었다. 그는 실려가면서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다. 나 킬리만자로 회장이야. 변호사 불러 내 돈으로 다 사버릴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싸움이 끝났다. 먼지가 가라앉은 마을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멍이 들고 옷이 찢어졌지만 누구 하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이겼어. 누군가 작게 물었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었다. 안악들은 꽹과리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승리의 축제였다. 민우는 그 소란 속에서 예진을 꼭 껴안았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예진은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씻겨 내려가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우씨 고마워. 우리 집 지켜줘서 고마워. 민우는 예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기가 거친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고맙지. 나한테 지켜야 할 이유를 줘서. 그는 너덜너덜해진 비단천을 손에서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 천을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마치 전쟁의 끝을 알리는 깃발처럼 붉은 비단은 새벽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다.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공장터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땅은 비를 맞고 바람에 쓸리고 태양에 그을린 뒤에야 비로소 생명을 품을 준비를 마친다. 폭풍이 지나간 비단 마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재가 되어 사라진 것들은 추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이 피어난 것들은 희망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곳도 없다. 찬란한 금빛 햇살 아래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진짜 사랑의 색을 입힐 시간이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안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박태형은 예전의 오만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의를 입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그는 초라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옆에는 전 부인이 된 최수아 역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추잡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태영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수아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판사봉 소리가 탕탕탕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비단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한 환호를 질렀다. 서예진은 강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끝났네. 정말로. 예진이 말했다. 응.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마을로.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1년 사이 비단 마을은 천지개벽했다. 화재로 소실되었던 서간의 공장은 마을 사람들의 힘과 국민 성금, 그리고 민우의 기술력이 더해져 최첨단 친환경 공방으로 재탄생했다. 겉모습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렸지만 내부는 민우가 설계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기계음 대신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어이구, 강서방, 이것 좀 봐.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7순이 넘은 김 노인이 무거운 비단 원단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그는 민우가 개발한 착용형 근력 보조 슈트 엑소스켈레톤 L을 입고 있었다. 농업용 모터를 개조해 만든 이 슈트는 노인들의 관절을 보호하고 근력을 10배로 증폭시켜 주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배터리 방전되면 그대로 주저앉으십니다. 민우가 웃으며 소리쳤다. 공장 곳곳에는 자동 온도 조절, 센서 습도 제어, 장치, 그리고 천연 염료의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AI 분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염색 과정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쳤다. 기계는 돕기만 할 뿐 색을 입히는 것은 장인의 감각이었다. 민우 씨, 이것 봐. 색이 정말 곱게 나왔어. 예진이가 염색한 진분홍색 비단을 펼쳐 보였다. 햇빛을 받은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꽃잎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서간의 불사조 레드라고 명명된 화재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효모로 만들어낸 기적의 색이었다. 이 색은 현재 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탐내는 핫 아이템이 되었다. 예쁘다. 당신처럼. 민우의 닭살 멘트에 예진은 피식 웃으며 그를 툭 쳤다. 또 시작이네. 얼른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 오늘 마을 축제 날인 거 잊었어. 당신이 사회자잖아. 아, 맞다. 내 턱시도. 민우는 허둥지둥 탈의실로 뛰어갔다. 예진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덤벙대고 엉뚱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그녀의 슈퍼히어로였다. 마을 광장은 축제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제1회 비단 마을 부활축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을 입구에는 박태영의 중장비를 막아냈던 그 낡은 트럭 무소회가 영광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트럭 위를 오르내리며 신나게 놀았다. 저녁이 되자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마을 전체를 가로지르는 긴 비당일 패션쇼였다. 조명이 켜지자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델로 등장했다. 그들은 런웨이를 걷는 프로 모델들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주름진 얼굴에 핀 환한 미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강민우와 서예진이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다. 예진은 눈부신 하얀색 웨딩드레스 형태의 한복을 민우는 짙은 남색 턱시도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1년 전 불타버린 공장터에서
서로에게 약속했던 두 번째 결혼식의 의상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밤하늘을 뒤덮었다. 민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불에 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덕분에 더 단단해졌고 더 고운 색을 얻었습니다. 비단은 1000번의 꼬임을 견뎌야 한 필의 옷감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믿고 꼬아지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됩니다. 민우가 예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예진 씨, 나랑 평생 꼬여서 살아줄래요? 이 비단실처럼 질기게. 예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죽을 때까지 엉켜 살아요 우리. 민우는 예진을 와락 끌어안고 진하게 입을 맞췄다. 폭죽이 터지며 밤하늘을 오색 찬란하게 수놓았다. 드론 부대가 하늘로 날아올라 I love silk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축제가 끝나고 밤이 깊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민우와 예진은 공장 지붕 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민우 씨, 나 할 말 있어. 뭔데 또 배고파 라면 끓여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진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다. 우리 꼬이미가 생긴 것 같아. 민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꼬이미 설마 진짜? 3주 됐대. 야호. 민우는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붕 위에서 춤을 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했다. 예진이 그를 잡아주며 깔깔거렸다. 조심해. 아빠. 내가 아빠라니. 민우는 다시 예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예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서. 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어깨 위로 비단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마을 어귀의 뽕나무 잎들이 사각거렸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누에가 실을 뽑는 소리 같기도 했고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조상들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전통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방울과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져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 비단 마을의 밤은 깊어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